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사실상 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위한 시민검증위원회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여야 모두 내년 재보궐선거 시동 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김연아 의원님부터 내년 재보궐선거에 상수는 뭐고 변수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수요. 네,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 네, 지금 두 군데 재보궐이 모두 다 좀 국민들에게 낯뜨거운 성추행으로 인해서 현 시장직이 이제 보위가 생겼고 결의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재보궐 선거인데요. 결국 국민들이 지금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또 이 두 도시를 이끌 지도자가 누구인지 저는 결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변수는요?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힘이면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이 뭐 합니까? 어떻게 들으셔도 네. 저는 다 무방한 국민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 힘은 뭐 대한민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도 공정하지 못하고 네. 쏠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그런 국민의 힘이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상상하시는 것처럼 정당 국민의 힘도 아마 그 역할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지 국민의 힘하고 이제 연관되겠죠. 우리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상수 변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 후보 경쟁력입니다. 기본이죠. 네, 그게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성추행이라는 변수로 선거가 치러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추행 과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나 부산시를 이끄는 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미래를 결정할까? 저는 이런 이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어떤 후보를 내서 그 후보가 서울시를 혹은 부산시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네. 그런 청사진을 내고 이제 유권자의 마음을 얻느냐기 때문에 역시 후보 경쟁력이 상수다. 변수는요? 변수는 30대 민심 향배라고 생각합니다. 30대? 네. 왜 30대 네, 꼽으셨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지금 30대와 40대가 네.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지층이었어요. 네. 근데 40대는 확고부동합니다. 그런데 30대가 전국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혹은 국민의당에서 거꾸로 그 30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 30대가 과연 투표장에 나올 것이냐, 이 30대의 표가 국민의힘까지 갈 것이냐, 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예. 아니면 안 나올 것이냐. 예. 이게 저는 선거 향배를 결정시킬 변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어떻게 볼지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우선은 이제 그 나무들 어떤 나무들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우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2015년이잖아요. 문재인 당시 그 민주당 대표가 이랬습니다. 그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결국 근데 이번에 그 이낙연 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구해서 그 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보궐선거 후보를 낼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대표의 개혁이랑 좀 어긋난 지적이 나와요. 저는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네. 그때 그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생각하셨다기보다는 김상곤 혁신위의 아니었고 네. 그때 문재인 대표께서는 김상곤 혁신위에 모든 걸 다 위임했기 때문에 그 거의 고친 게 없이 다 수용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조항을 한 정당이 만들면 그게 입법화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자해적인 조항이 된다는 게 그때 생각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는 거고 그때 했던 약속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바꾸는 데 따른 설명과 그 설명이 납득을 못 시킬 때는 그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고 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계속 질문 드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런 반발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 당원들의 열망이 이러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뭔가 그래도 잃어버리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이 있을 텐데 얻는 만큼 손실 부분도 있을 텐데 뭐에 노림수가 있나요?
그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겠죠. 예. 예, 그리고 그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7년에 이런 식이라면 이게 2015년에 이제 예. 민주당 당원 당규 고쳤고요. 2017년 대선에서 이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후보 내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바꾸려면.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한 당에만 도덕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당연 당규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 지금 그렇게 예. 봅니다. 근데 지금 최 전 의원님 발언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야당이 그것을 강요해서 만든 당원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당원이고요. 그때 뭐 최 전님께서 반대를 하셨던 어쨌든 간에 그때 당대표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수용하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후안무치, 제 얘기가 아니고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이 비슷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상대 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서 한 말입니다. 네. 저는 자기들이 한 약속을 자기 스스로 어기면서 정치를 선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왜 이런 약속을 어기면서 당원 당규를 사실상 쇼처럼 바꾸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번복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보궐선거의 결정이 저는 향후에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모든 민심을 본인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믿고 싶고 또 그런 여론 결과도 일부 있지만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이것이 삐걱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갖고 있던 불만이 급격하게 기울어질 수 있다. 본인들에게 쏠려 있던 마음이 급격하게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약간의 불안, 초조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정치인들 자기네들 이기는 거 위해서는 불안하고 초조하면 뭐를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시각을 그대로 반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 본선이라면 이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 예선에가 전초전? 전초전에서도 이기고 본선까지 이기겠다. 그럼 예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대단히 여권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나요? 승리에? 자신감을 가질 상황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다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겠죠. 그리고 지금 하신 비난은 뭐라고 얘기해도 민주당이 달게 받아야죠. 그리고 그러면 저런 야권의 공세와 비난이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판단은 애초에 저는 저런 규정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건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규정을 당원 당규에 넣었다면 그건 입법화 시켜야 했다. 예,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불안 초조라기보다는 불안 초조하면 오히려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못 할 것 같고 그거보다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열망도 있고 자신감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그런데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이 행보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서울시장, 먼저 부산시장도 있지만 서울시장 후보에는 어떤 인물이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데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특히나 지금 우리 두 분이 보실 때 유력한 후보를 좀 뽑아본다면 먼저 민주당 후보와 그 국민의힘 후보, 먼저 민주당 후보부터 우리 상대당에 대한 한번 그러니까 볼까요? 매번 거론되시는 분들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전 서울시장에서도 거론됐던 분들, 네. 예, 또 그 전 시장 선거에서도 거론됐던 분들. 도전은 아름답다잖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언급되고 있는 후보 중에 제 개인적으로 선호가 되는 후보는 안 보입니다. 네. 네, 그건 뭐 국민의힘당도 지금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게 1년짜리 자녀 임기를 행사하는 뭐 반쪽짜리도 안 되는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의 세대 교체, 정치의 변화를 일구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힘과 경쟁력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여당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후보가 나왔으면 야당도 거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후보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는 뭐 조금 전에 이렇게 그나물의 그 밥처럼이라는 것 저 같은데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예. 제가 오해했나요? 곡해했나요? 그런데
항상 거론되는 분, 도전하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도전은 아름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우상호 의원, 박주민 전 최고위원 뭐 여러 분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여러 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진단하실 때. 우선 저는 서울시장이 세대 교체가 화두가 될까? 서울시장 그 재보궐의 시대 정신이 네.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울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경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게 단지 뭐 사선 오선이라가 아니라 능력 있는 후보를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져서 서울시장 후보 이기기 힘듭니다. 그거는 뭐 현실적 경험이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보더라도 새 후보도 있는 거죠. 박주민 의원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교적 인재풀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으로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구애가 계속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만 양쪽 다 의외의 다크호스가 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두 분 의견이 일치하는 거는 민주당에는 이제 후보군이 많은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자연스럽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상수, 변수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김연아 비대위원님부터요. 글쎄요, 안철수 지금 대표 뭐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철수라는 이름과 서울시장을 연결됐을 때 저는 약점이자 하나의 상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대선 출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가던 후보로 나가던 그렇지 않든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의뢰 짐작을 하게 되고 네. 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시장, 특히 지금과 같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은 이 서울시에 거쳐가는 시장이 필요할까? 그것보다는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국제적으로 주요 도시들의 시장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시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쳐가는 시장으로서의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상수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수는 대선 출마라는 네. 것이고요. 변수 역시 국민의 힘입니다. 역시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라는 사람을 서울을 이끌 리더로 뽑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이 결정되면 저는 뭐 그것은 거스를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그 가운데 정당 국민의힘도 안철수 후보를 범야권의 유력한 경쟁자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저는 뭐 그것도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최민희 전 의원님. 일단 서울시장 후보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는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좋은 후보를 내느냐 이게 상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에 따라 만약에 오늘 이제 잠깐 나온 얘기인데 완전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인물이 쌈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꽤 나와요. 네. 그럼 안철수 후보를 굳이 국민의힘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상수는 국민의힘이지 안철수 대표가 상수가 될 국민의힘의 수는 없다. 다른 후보. 네, 후보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있느냐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당은 사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지지율뿐만 아니라 의석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이 상수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권 후보 지지율이 팍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꾸로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를 언론에서 뭐 사실 그 워딩이 좋지 않아도 네. 다뤄주고 이러는 것은 그건 일종의 그 야권 후보 늘려주기 차원이지 그렇게 크게 지금 영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이게 한번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그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후한무치라는 한자어를 냈기 때문에 저도 한자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직생, 생직사 하잖아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서 살고자 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성추행으로 인한 선거라는 걸 강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덫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작은 선거에서는 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과거를 심판하는 선거를 하지만 큰 판이 벌어지고 대선을 앞두면 미래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사직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경선에서 이기든 예. 경선에 임하는 자세부터 모든 걸 걸고 하게 될 그러니까 것 저는 이제 같습니다. 그 기존의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생직사를 어떻게 생직사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 사직생이라는 저는 얘기고. 사직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연아 의원님. 근데 이제 저는 그 성추행 문제가 그렇게 과거의 문제로 치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고요. 아까 이제 최 의원님께서 30대의 민심을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20, 30대에서 가장 그 관심이 많은 분야를 저희가 내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젠더 이슈였습니다. 저는 이 성추행 문제는 20, 30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이낙연 당대표께서 당원 당규 바꾸시면서 그 피해자분께 뭐 죄송하다는 멘트를 짧게 하셨는데 피해 호소자라고 얘기하시다가 피해자라고 바꾸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네. 두 지역에서의 성추행 문제가 저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의 어떤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